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돈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할 경우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가 누락될 경우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1달러 지폐에서 펜타닐 가루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펜타닐은 매우 위험한 마약 성분이라며 주민들에게 절대 떨어져 있는 지폐를 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내 항공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47%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 달에도 같은 수준의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강한 조치가 경제를 냉각시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연준의 전략은 경제를 억누를 수 있는 선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미국 은행 계좌에 5억 원이 넘는 돈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한국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누락될 경우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의 장기 거주자들이 해외 통장에 한화로 5억 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엔 반드시 한국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국제 거래를 악용하는 탈세자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한국에서 183일 이상 머문 거주자와 법인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미국 등지에서 개설한 자신의 해외 계좌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지난 1년 동안 거주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 국민이나 법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관할 지역의 세무국을 찾아 신고하거나 만약 현재 미국이나 외국에 있을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홈택스라고 세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에는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칫 해외 계좌 신고가 누락될 경우 과태료를 비롯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파트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인포메이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형사 처벌돼갖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국 당국은 해외 탈세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금융계좌 정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바닥에 떨어져 있는 1달러 지폐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발견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두 곳의 주유소와 지역 곳곳에서 백색가루 물질이 들어있는 1달러짜리 지폐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바닥에서 발견된 이 백색 가루를 조사한 결과 펜타닐과 메삼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강력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자녀들에게 절대 줍지 않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폐들이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약 누군가 1달러를 마약 운반용으로 사용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항공료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국내선 항공료는 지난 1월 이후 4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4월은 27%, 3월은 20% 오른 것으로 조사됐고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약의 경우 미국의 10개 항공사 가운데 6개 항공사는 예약이 4월 17% 하락한 이후 5월에는 2.3%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행을 연기한 소비자들은 더 높은 요금을 견딜 수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여행을 재고하면서 가을까지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하와이, 텍사스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자원 기반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미 전역의 주민들이 납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지역의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수로 사용되는 수질 기준치 역시 더욱 엄격하게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와 카운티를 대상으로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 수돗물의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환경보호청은 미 전역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인체에 분해되지 않는 발암물질인 PFAS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혀 수질 오염에 대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악의 가뭄 사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얼바인시에 워터파크를 재개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얼바인의 그레이트 파크에는 와일드 리버스 워터파크가 11년 만에 재개장됩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가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수천 갤런의 물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재개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m definitely torn because I miss Wild Rivers. It shut down when my kids were little and it made us very sad. But yes, we are in a drought. I think most people look at a situation like that and go, oh my God, look at the water usage. 반면 얼바인 렌치워터 디스트릭트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절약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물 절약에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처음 워터파크를 가동하기 위해 90만 갤런 상당의 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방 상하원에서 합의한 총기 규제 강화에 따라 LA 카운티도 총기 규제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어제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와 정신건강 이상자들의 총기 구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제니스 한과 힐다 솔리스 감독위원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2018년에도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총기 옹호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LA를 비롯해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10개월 동안 4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는 3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 관련 사고는 273건으로 전체 사고 차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다른 자동차 회사 자율주행 시스템과 비교해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이용자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에 이어서 혼다와 스바루, 포드도 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기어 변동 문제로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포드 자동차의 일부 차량에서 기어 변속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돼 차량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위험성이 제기됐다면서 300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형에서 2019년형 이스케이프와 2013년에서 2018년형 시맥스 등 총 300만 대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발생한 피해는 10여 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재산 피해는 6건과 교통사고 부상 피해가 4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포드 자동차는 해당 차종 소유주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에 맞서 양국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国家主席习近平6月15号下午同俄罗斯总统普京通电话。习近平指出，今年以来，面对全球性动荡变革，中俄关系保持良好发展势头。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고,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 안전 등 핵심 이익과 관심사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중국의 지지에 화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 중국의 내정에 어떤 세력도 간섭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俄中务实合作稳步发展，俄方支持中方提出的全球安全倡议，反对任何势力借口所谓新疆、香港、台湾等问题干涉中国内政。 양국 정상은 이날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전방위 제재엔 비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의 통화 이후 따로 보도문을 내고 서방의 비합법적 제재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금융, 산업, 운송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지난 2월 25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발사대에 세우고 최종 점검을 하다가 부품 하나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오후 2시,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산화제를 주입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한 양을 알아야 하는데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결국 오늘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20분 누리호를 조립 건물에서 빼냈습니다.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에 실어 사람이 걷는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느린 속도로 조심조심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오전 11시 반, 드디어 우주를 향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전기 신호를 점검하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발사체를 세우면 센서 값이 변해야 하는데 세워도 값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산화제 탱크 내부에 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가 특이값을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세웠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 조립 건물로 갖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품들을 분해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근본적인 설계 오류가 아니라 부품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인 파악과 해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누리호는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부품이 완벽해야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쯤 발사가 가능할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품은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입니다. 산화제는 액체 산소입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엔진을 연소시키려면 발사체에 산소를 싣고 올라가야 합니다. 액체 산소의 온도는 영하 183도.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된 센서가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부품인데 국내 기업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센서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부품이 문제인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센서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상할 수도 있고요. 그 센서가 계측한 신호를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그 박스가 이상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발사는 언제 가능할까?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분해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발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37만 개의 크고 작은 부품이 들어간 누리호. 우주 선진국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기술을 독자 개발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보낼 수 있게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누리호의 예비 발사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발사하지 못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날짜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과 대책을 두고 친이와 친문계 의원들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당내 토론회마다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게 일자 친이계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모인 선거평가 토론회. 친문으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으로 이재명 고문의 명분 없는 출마를 꼽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개항에 떡하니 이재명 후보가 자기 사는 지역도 아니고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 논리를 떠나서 코미디죠. 선거에서 지고 또 전대에 나와 힘자랑해서 되겠냐며 이재명 고문 본인과 당을 생각해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친이재명계 모임 7인의 일원인 김병욱 의원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이 고문을 엄호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날 바로 그냥 페북에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책임론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난 그때보다 이게 정치 공세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70-80%인데 국민들의 부동산 아우성에 무감각하게 일해왔다면서 문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 구성이 국민 바람이라며 이 고문 전당대회 출마 반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서도 대선 패배엔 후보의 책임도 분명하다며 이회창, 황교안의 길은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왕적 충대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한테 한 방에 패배해서 정계를 은퇴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고문에 대한 선거 책임론이 전대 출마 반대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고문이 일단 침묵을 지키면서 8월 전당대회 대진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개최가 다가오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보수단체들은 관련 육성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번 달 말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는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에 지금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이 대표를 비판해왔던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시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즉각 제보자 측과 접촉해 사건 무마에 나섰다며 의혹이 담긴 당시 육성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에 사람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후 김철근 정무실장이 새벽에 대전으로 내려가 제보자를 만났고 올해 1월엔 7억 원의 투자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저 서대전역에 막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당 윤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김 실장은 각서는 이 대표와 전혀 무관한 일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제보자 측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대표 측은 당 윤리위가 조사도 없이 시간만 끌며 이슈를 확산하고 있다며 불만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당 혁신이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세력화를 놓고 내용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당 윤리위의 결정은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내년 7월까지 임기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상 이들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권익위, 방송통신 관련 정책 결정을 하는 방통위는 관련 의견을 내기 위해 2008년 출범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를 두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에게 새 정부가 물러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모렴치하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새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에도 두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직접 관람하는 대만 축구 팬들은 대만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직접 관람하는 대만 축구 팬들은 대만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경기 티켓을 산 사람에게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입국 비자 기능을 하는 하야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드 등록 시스템에서 대만 여권 소지자의 국적은 중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카타르 월드컵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야 카드 신청 시 국적지 목록에 대만과 차이니즈 타이베이는 이제 아예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자국의 국호 대신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명칭과 대만 올림픽위원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만 외교부는 자국 비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브 부켈레 정부는 지금까지 2,30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은 모두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 1,35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최근 이어진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로 정부가 지금까지 원금 절반에 가까운 5천만 달러, 약 646억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구입에 외화 보유액을 다 쓰는 바람에 내년 1월에 갚아야 할 국채 8억 달러를 갚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헤엄치는 사람들, 수면 밖에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무하마드 누르 파리스 가잘리는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형성되지 않은 천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선 이 17살의 어린 수영 선수가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무하마드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전국 패러 수영 챔피언십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무하마드의 다음 목표는 국가대표로 패러 동남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전기차 침수 사고가 발생한 인천의 한 갯벌에서 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글인데요. 사진을 보면 1억 원대 수입 SUV 차량이 갯벌 한가운데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퀴가 절반쯤 빠져 있고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도 전기차 한 대가 이곳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모습이 공개된 바 있죠. 일주일 새 두 차량이 연이어 빠진 이 갯벌은 인천 옹진군 선제도에서 칡도를 넘어가는 길목으로 갯벌 한가운데 도로가 있는데요. 선제로 95번 길로 불리는 이 도로는 폭 8m, 길이 700m로 선제로와 칡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에는 길이 드러나 있지만 만조가 되면 바닷물에 잠겨 갯벌에 빠지기 쉽다는데요. 옹진군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물이 빠졌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누가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계단과 천장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요. 영국 런던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영국 항공의 여객기 안이 물바다가 된 겁니다. 상공 9km를 비행하던 중에 여객기 뒤편에 있던 물탱크 밸브에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누수 사고로 승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형태의 이 여객기에 수백 리터의 물이 새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승무원들은 담요와 수건으로 물을 닦느라 애를 먹었다는데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뒤 영국 항공 측은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탑승객들은 비행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비타민 B1과 B2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가장 완벽한 채소로 불리는 브로콜리. 그런데 줄기가 뜯긴 채 진열대에 놓여 있네요. 호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포착된 이 모습. 계산 전에 무게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브로콜리 값을 덜 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줄기는 잘라서 진열대에 남겨둔 겁니다. 올해 초 호주의 주요 농산물 재배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농민들은 수요일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상황이 이렇자 브로콜리 줄기를 낭비하지 않고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SUV 차량으로 다가가는 무게 226kg의 어미곰. 사람처럼 우뚝 서서 능숙한 솜씨로 운전석 문을 잡고 철컥철컥 엽니다. 마치 내 차인 듯 안에서 킁킁 냄새를 맡고 간식을 찾아내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오호수의 한 가정집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달에도 새끼 2마리의 간식을 찾기 위해 같은 차량을 털었다는 어미곰. 한번 먹이를 찾는 데 성공하자 학습이 됐는지 또 차량 털이에 나선 겁니다. 최근 이 지역에선 영상 속 어미곰처럼 먹을 걸 찾아 주택에 침입하는 탱크라는 별명의 뚱보곰 때문에 골치인데요. 경찰은 지난해 7월 이후 150건이 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탱크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